네, 이 위장 폐업 사례 보시면요, 이 사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종전에는 그러니까 부당해고를 이제 그 주장했고 여기에 대해서 구제해 주면은 임금하고 그 이자를 이제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하라 근로자에게 이것을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 이자까지 받으면 이 부당 해고로 인한 어떤 정신적 충격, 피해 이런 것들 전부 다 위자되는 거 아니냐, 돈으로 다 이제 커버돼서 위자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위장 폐업 사례를 보면서 아 이게 단순하게 부당해고로 인정해가지고 임금에다가 미지급 임금에다가 이자만 지급하는 것으로서는 이 근로자들이 입은 상처 이런 것들 치유하기 어렵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인정해 줍니다. 이런 위자료 청구까지도 받아들여 주어서 위자료 지급하라 이런 판결까지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판결의 거의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이때 위장 폐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는 읽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너무 황당하고 이 사업주가 정말 제정신인 사람인지 정말 궁금해가지고 어떤 회사인지 막 백방 찾았어요. 제가 이 사례집 판례집도 있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1심부터 사실관계를 이제 들여다보면서 이제 요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례집도 마찬가지고 사실관계 정리하고 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이런 어떤 그 이름은 알아요. 어떤 회사인지 1심 판결문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형사 문제가 관련된 것은 그 명칭을 다 지워버립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제가 백방 이 어떤 회사인지 부산에 있는 어떤 회사인지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굉장히 막 보면은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너무하다 싶어요. 사업주가 이렇게 황당한 이제 황당하게도 근로자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핍박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피고가 1976년경에 철제 펜스 제작 그 다음에 설치업을 영위해 오다가 법인화해서 A 주식회사 설립하고 이를 운영해 왔습니다. 자, 원고들은 그 이런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들로서 근무하고 있다가 2003년경에 부산 지역 일반 노조에 가입해서 자, 노조의 조합원이 됐습니다. 노조위원장 갑은 임금 조건 개선 등 5차례 교섭을 요구했고요. 피고는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인척 동서로 교체를 합니다. 자, 노조는요, 피고에게 단축 교섭에 대한 성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2003년도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얼마 한 6일 정도예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주식회사 건물 앞에 대로변에서 사장 피고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단식에서 평실하게 임하라. 그 다음에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기업주 피고사장은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해서 이러한 내용을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과 피켓을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든 채로 회사 정문을 출발해서 구호를 외치면서 부산광역시청을 거쳐서 회사로 돌아오는 등으로 거리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조쟁의에 돌입하였죠. 한편 노조는 이러한 쟁의 기간 중에 대표이사인 B, 동서잖아요. 동서와 단협 체계를 위한 교섭을 했는데 자, 그 교섭 당시 기본급과 수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때까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B가 서명하였고 다만 영업사원 2명의 급여가 문제되어서 이를 조정하던 중에 갑자기 형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핑계인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B가 급히 가는 바람에 단체 협약 사인이 안 됐어요. 완전하게 마무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노동조합과 B 사이에 합의된 위와 같은 단체 협약안 조인을 거부했습니다. 원래 사장이고요. 따라서 이 피고가 B가 전화해가지고 일단 그 단협 체결장을 빠져나올 것을 종용했다는 그런 의심이 강해요. 여기에 노동조합이 다시 시한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A는 나쁜 사람이에요. A는 바로 당일 직장 폐쇄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원고들은요 A 주식회사의 직장 폐쇄 이후 4차례에 걸쳐서
업무에 복귀할 의사로 직장 폐쇄 철회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피고가 거절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이거 직장 폐쇄 정당성 없어집니다. 왜냐 그 노조가 또는 근로자들이 이제 직장 그 쟁행위를 풀고 업무에 복귀하자고 하는 의사 표시가 이제 전달되면은 직장 폐쇄 정당성 이제 정당성 요건이 탈락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직장 폐쇄의 정당성 요건이 탈락되기 때문에 따라서 더 이상 직장 폐쇄하면 안 돼요. 이게 대항성, 방위성이 이제 이런 요건이 나중에 배울 것입니다. 이런 대항성, 방위성 탈락으로 인해서 직장 폐쇄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근로자들이 의사 표시하면 그 복귀 의사에 따라 가지고 회사를 개방해야 됩니다. 직장 폐쇄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단 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피고와 주식회 상대로 해가지고 체불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요. 자, 피고가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검사가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 구속시키지 않고 다 벌금으로 해결한다는 게 문제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돈 내고 말지 뭐 이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피고는 이후에 이종천하민 씨에게 주식회사를 임대하고요. A 주식회사의 소위 공장, 기계, 자재 일체를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매매 계약서 작성한 다음에 A 주식회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합니다. 이게 위장 폐업이에요. 그리고 원고를 비롯한 전 직원을 퇴직 처리합니다. 위장 폐업했기 때문에 나가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폐업 신고, 이런 폐업 신고는 위장 폐업으로서 무효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해고가 되는 것이죠. 이런 해고는 부당해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직 복직을 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 A 주식회사 이 원직 복직은 새롭게 이제 위장 폐업으로 인해서 생성된 그 회사에다가 이제 복직을 신청하는 것이죠. 이후 A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였던 자리에 C를 대표이사로 해가지고 피고의 아들인 D를 이사로 각 등재해서 각종 업종의 다른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에요. 아주 못된 짓은 다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여전히 그 A가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원고는 피고 상대로 해가지고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이 피고는 누구냐? 여기에 위장 폐업돼가지고 바뀐 회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종전에 A 주식회사 폐업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A 회사가 지금 다른 회사로 넘어갔잖아요. 이 넘어간 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임금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고요. 위자료까지 청구합니다. 1심은요, 그 기각했고요. 2심도 기각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됩니다. 위자료 청구. 자, 하기금 인정되었고요. 그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 줬고요. 1심에서는요, 기각할 때 약간 좀 1심도 황당했어요. 자, 이 임금 청구하는데 이거는 이미 폐업한 A 회사에 청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기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A 회사에다가 이미 폐업한 회사에다가 임금 청구해봤자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 근로자 구제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2심도 기각했는데요. 2심은 이제는 위자료 청구의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안 했던 것이 이제 특징이었고 여기에서 대법원은 A 주식회사가 아니라 피고 회사, 즉 바뀐 회사에다가 임금 지급 청구하는 것 오케이 좋다 인정해 줬고요. 그다음에 위자료 청구까지도 다 인정해 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위장 폐업에 대한 부당해고는요,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행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로서는 위장 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해서 그 회사 내지는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신설회사에 대해서 신설회사 요거 동그라미 요게 피고예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근로했을 경우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면 물론이고 요게 이제 1심의 판단을 이제 뒤집는 겁니다. 아울러 위장 폐업에 의한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해서 손해배상 구할 수 있으며 요것이 이제 2심 판결에 대한 이제 반박 2심 판결을 뒤집는 장면이에요. 그중 어느 쪽의 청구권이라도 선택적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많은 쪽 청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근로자는 선택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세히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다음 금품정산인데요. 자, 금기법 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주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된다. 여기 일체의 금품 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게 문제되는 거는요, 시효예요, 시효. 자,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시효는 얼마입니까? 3년이에요. 금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효는 3년이에요. 3년. 이 3년 시효의 기산점, 최초 기산점이요. 이렇게 사망 또는 퇴직한 요 시점인지 아니면 금품천사안에 따라 가지고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14일 지난 그 시점부터 3년의 기간이 도과되는 것인지 요게 이제 문제됐었습니다. 대상은요. 지급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이다. 따라서 뭐 임금이나 재해보상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관리고 있던 저축금, 귀향여비, 해고, 예고, 수당 등등 모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요건은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을 말하는 것이고 지급세 발생할 때, 즉 근로자의 요구는 불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설사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금품청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위반했을 경우에는요 형사처벌도 당하고 이 특별이자도 붙습니다. 20% 연 20%의 특별이자 아주 고율의 특별 지연이자까지 붙습니다. 자, 금품청산의 시기는요 원칙적으로 지급사의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자, 사직서가 수리된 날 또 그 수리되지 않았으면 사직서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 연장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 또는 사용자가 성의와 전력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을 막을 수 없었던 사정, 그리고 사업 부진에 따른 자금 압, 자 이런 사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 안 좋아서 14일 이내에 못 주니까 조금만 더 연장해 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합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단순한 사업 부진에 따른 자금 압박은 특별한 사정 아님. 여기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에요. 요것이 3년 진행할 때 14일 이내 요것이 요 금품청산 기간이 퇴직금 소멸시효의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판례가. 즉 퇴직금 소멸시효가 원래는 퇴직 시부터 발생하는데 이 금품청산 때문에 퇴직금 소멸시효가 14일 동안 행사할 수 없어가지고 연장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인지, 즉 장애 사유가 되어가지고 14일이 지난 그 시점부터 퇴직금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여기에 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롯데 칠성음료 사례인데요.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근무에다가 퇴직한 자였습니다. 자, 원고는 퇴사 이후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 청구한 바 없었다가 퇴사 후 3년이 14일 지난 게 아주 공교롭게도 퇴직한 뒤 3년이 지났고 거기다가 더해서 14일이 지났어요. 요때 피고 상대로 해가지고 퇴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동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이미 퇴직금 소멸시효가 3년이잖아요. 3년 완성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권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원심은 원고가 아니다. 여전히 14일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4일 이후부터 계산한 걸로 따지면은 이거는 14일 이내 기간 14일 기간 요거 따지면은 요때는 이미 기간에 그 14일 기간 중에 포함 14일부터 따졌을 경우에는 3년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보고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파기환송합니다. 자, 퇴직금 소멸시효를 금품청산 시기인 14일 이후부터 계산하면 아직 3년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았고 금품청산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퇴직 시부터 계산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판례는 이것이죠. 핵심이 14일 이후부터 계산하면 아직 3년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은 것. 자, 요거. 하지만 퇴직 시부터 따지면 3년 지났을 경우. 그러니까 딱 14일 그 사이에 소재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판례는요. 금품청산 제도는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 지재를 감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유예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퇴직금 청구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부터 소멸시효 진행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퇴직일이 있고요. 퇴직일로부터 3년 시점이 이제 보통 소멸시효 완성인데, 퇴직일로부터 14일 기간이 또 있어요. 14일 기간. 여기부터 따지면은 소멸시효 완성 기간이 14일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퇴직일 있죠, 퇴직일. 퇴직일이 있고,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원래 소멸시효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품청산 기간 14일 기간이 있고, 법원은, 그러니까 원심이죠. 원심은 이것을 법률상 장애라고 보고 있어요.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그 기간의 장애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요때부터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14일 정도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늘어나는 효과. 자, 이 사건 소는 요때 제기된 거예요.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된 때로부터는 이후지만 14일로 계산했을 때 소멸시효 완성되는 시점보다는 이전이란 말입니다. 요 경우가 이제 문제된 것이고요. 자, 원심 법원, 고등법원은 요 기간을 법률상 장애로 봤지만 대법원은 장애를 보지 않았어요. 따라서 퇴직일 이때부터 3년이 그냥 쭉 진행된다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소멸시효 완성됐고요.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으로서 기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재미난 판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금 제도.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2017년도 공인노무사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퇴직금 제도가 원래 근로기준법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법에 이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퇴직금 관련된 모든 규정이 다 글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군기법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퇴직금 제도는 여러분이 공부하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 이것입니다. 법적 성질은요, 퇴직금은 후불 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다 가지는 것입니다. 퇴직금 자체는 후불 임금과 그 다음에 공로보상, 사회보장적 급여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자, 퇴직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근로자가 퇴직함과 동시에 근로자도 먹고 살게끔 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퇴직할 때 아무 돈도 안 주고 퇴직시키면요, 그동안에 그 가정이 막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근로자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퇴직 금액은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 임금은 뭐 근기법상 평균 임금과 동일한 것이고요. 자, 계속 근로기간이 무엇이냐?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전부터 사실상 계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넘어버리면요, 퇴직금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복갱신 또 반복갱신 계약 기간을 합산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근로계약 사이의 공백기간,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계절적 요인이나 당의 업무의 특성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제 1년 단위
어떤 공사 현장에서 1년 동안 근무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다 보면은 그 추운 겨울이나 아니면 우기 이럴 때는 공사를 못 하거든요. 그 못한 기간 동안 공백 기간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공백 기간을 빼버리니까 일단은 1년도 안 채워지고 또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근로계약을 이제 쭉 이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1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판례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한 어떤 공백 기간이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경우나 또는 당해 업무의 특성 등의 사정이 있으면 근로관계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비록 공백 기간 실제로 일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기나 아니면 추운 겨울날 이런 겨울 때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쭉 근로한 것처럼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판례가 이제 중시되는 거예요. 자, 사용직 정규직으로 갱신하기 전에 일용직, 임시직, 토탁직 근무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자, 그런데요. 자, 휴직기간 또는 유학, 연수기간 등 실제로 출근 근로하지 않거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근로기간은 실제로 출근 근로 제공한 기간 또는 임금 지급받는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관계가 중단 없이 존속되는 기간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휴직하지 않은 채 유약한 기간, 형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서 직위 해제되었던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시킵니다. 자, 다만 군복무로 의한 휴직기간, 이건 너무 장기잖아요. 요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군복무 할 때는 군 복무하면서 급여 받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기간은 이제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의 합병 양도. 이게 옛날에는 여러분들 생소하실지 모르겠지만 입사했다가 중간에 군복무 갔다가 군복무 가면은 퇴직 못 시켰어요. 옛날에는 군사 정권이 강했고 군인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군복무 할 때는 휴직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사직하고 가라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예전이 이제 군인들 군복무 하시는 분들한테 더 유리했던 기간이죠. 유리했었죠. 그래서 군복무 간다 하더라도 다시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합병양도. 기업의 합병이나 양도 등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다른 기업에 포괄적 승계된 경우에 그 승계 이전의 근속기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퇴직금의 중간정산. 자, 보시는 것처럼 의의 및 요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또 근로자가 요구해야 됩니다. 또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서 지급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미리 정산해서 지급한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계산한다. 갱신되는 것이에요. 자, 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주는 거는 여기 나오는 이런 특별한 어떤 일정 부분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로자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요건 하에서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외에는요, 퇴직금 중간 정산 인정하지 않습니다. 효과는요. 자, 원래 이렇게 퇴직금 중간 정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퇴직금 급여 중간 정산. 자, 보시면은 정리되는 게 이게 시형이 나와 있는 건데요. 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법정화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자, 무주택자인 경우 근로자가 본인이 주택 구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자, 민법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부양이 필요해서 급전이 필요할 경우, 돈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에요.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해서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받은 경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파산 선고받아서 또는 개인 회상 절차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등, 그 다음에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협 취업규칙 통해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는,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전산이 안 돼요. 자, 만약에 중간전산 했다가는 그거는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효과는요,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되고요, 정산 시점부터 새로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다만 퇴직금 이외의 승진, 승급, 그 다음에 연차, 휴가, 휴가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지속적으로 이제 합산되어서, 이건 뭐 퇴직금 금전만 정산할 뿐이지, 새롭게 다시 시작될 뿐이지, 그 사람의 어떤 승진이나 연차, 휴가 늘어나잖아요. 조금씩 3년마다 그 하루씩 늘어나는 것, 이런 거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반영해 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간전산, 이런 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정산 시점이 아니라 최초의 입사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 상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이고요. 자, 이게 중간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돈이 급전이 필요할 때 써먹는 거예요. 때로는 일정 부분은 근로자를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중간정산을 너무 쉽게 인정해 주면은 퇴직금 본래 취지, 즉 근로자의 어떤 사회보장적 어떤 배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그런 어떤 지급한다는 그러한 규정의 목적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함부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퇴직금 분할 지급.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할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할 지급하면은 사용자의 일단 부담이 줄고요. 왜냐? 맨 마지막에 퇴직할 때 목돈 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이 줄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퇴직금이 중간중간 지급되면서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들면 마찬가지로 퇴직금 본래의 취지가 이제 몰각되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적인 어떤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에, 따라서 원칙은 일단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예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용자가 매월 급여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왔던 경우, 이러한 금원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시키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 RT 솔루션 사례, 이거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피고는 합리적인 경영관리기법,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원고들은 피고 인턴 사원으로 입사한 후에 상당 기간 정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자, 피고는 2002년도 보수 규정을 개정해서 매월 퇴직금 중간정산 해왔습니다. 급여에 포함돼서 지급해 왔었고요.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 각 근로자별로 연봉 총액을 본봉, 수당, 퇴직금, 이렇게 여기 있네요. 퇴직금으로 항목을 명확하도록 구분해 왔습니다. 이렇게 퇴직금 중간 전산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항목으로 이 연봉 계약서상 연봉액 중 일부를 기재되어 있는 퇴직금 명목의 돈을 매월 균분화해서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시 산정한 퇴직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지만, 피고는 이미 퇴직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당신들이 원하는 퇴직금 전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판례는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종류를 요건으로 하여서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매월 급여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무효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것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어떻게 퇴직하기도 전에 이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됐더라는 것이냐 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검토. 근로자는 별도로 퇴직금 청구 가능하다. 즉, 퇴직금 정산, 중간정산 또는 퇴직금 분할 지급 무시하고 토탈로 원래부터 입사 때부터 이제 기간을 산정해서 퇴직금 청구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고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했던 금원은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고 양자는 상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번 항목 논의예요. 여러분이 퇴직금 분할 지급 이제 나왔지만은 쓸 때는요 요 쟁점을 쓰시고 바로 6번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채권자의 퇴직금 채권의 상계 가부 결론은 상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가. 자 문제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갖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제동 채권으로 해서 근로자의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이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자 판례는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 의견은 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아무 이유 없이 이득 얻는단 말이에요.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는 셈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서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동 채권, 수동 채권 우리 배웠죠 한번. 자, 상계 당하는 채권이 뭐예요? 그렇죠. 수동 채권. 상계하는 채권이 뭡니까? 자동 채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있고요.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있고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채권이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 자, 이렇게 보시면 이곳이죠. 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를 합니다. 채권을 주장하자 사용자는 부당이득 채권을 인정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퇴직금 채권을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 어떻게 해요? 상계하는 것입니다. 상계하잖아요. 그래서 퇴직금 청구권은 상계당하잖아요. 즉 퇴직금 채권은 수동 채권이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자동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상계하는 채권, 상계당하는 채권. 그리고 따라서 부당이득 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 허용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판례 반대 의견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반대 의견은 뭐 요게 이제 반대 의견 이런 게 있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계 불허한다는 것이에요. 상계 불허하고 퇴직금 채권을 조금 줬던 거는 뭐냐? 요거는 그냥 임금이라 보는 거예요. 임금. 옛날에 이렇게 보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되게 황당했던 것이죠. 검토. 근로자가 이미 퇴직해서 경제생활에 직접적 기반을 이루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계획 관계에 있지 않고 이와 같은 상기에 의해서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계 허용함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계 불허하면은 근로자는 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판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어쨌든 간에 이미 퇴직했고 경제생활 직접적 기반을 이루는 임금을 받는 근로계획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 상계하더라도 크게 불리하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상계 좋아요, 상계해요, 상계 허용할 때 저 전액 상계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에요. 판례가 자 여기까지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약수령 나왔을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상계 허용되는 것이지 나머지 2분의 1 금액 압류 금지되는 2분의 1은 상계조차 못해요.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그 이미 받은 기지급받은 분할 지급받은 그 돈의 2분의 1은 근로자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판례는 퇴직급여법상으로 퇴직연금 채권은 전액 압류 금지된다. 이렇게 이건 상계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퇴직연금 채권은 압류조차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사용자가 퇴직연금을 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수 기업체에서 퇴직연금을 들어요. 연금을 들어서 만약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굳이 소송 제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연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 감액 규정의 효력. 보시는 것처럼, 자, 퇴직금 감액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퇴직금을 이제 만약에 어떤 근로자가 비위를 저질러가지고 어떤 징계 받을 때 퇴직금을 감액시키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퇴직금 감액 규정이 최저임금법 규정 및 후불임금 성격을 갖는 퇴직금 본질에 비추어서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라는 것입니다. 퇴직금 감액 규정. 이게 한국수자원공사 사례인데요. 원고들은 피고공사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받고요. 유죄 확정됐어요. 즉 이런 비위사실 저지른 게 사실로 밝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당합니다. 이 공사의 퇴직금 규정에는요. 피고공사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 처분에 의해서 파면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 급여액의 50%를 감하여 지급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따라서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50%를 감액해서 지급했습니다. 이러니까 원고들은 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임금 후불 기능도 있는데 이런 임금 후불 기능을 임금 후불 기능 어떤 기능의 취지를 몰각해가지고 이렇게 50%씩 감액하는 거 이건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퇴직금 감액 규정이 헌법 및 근로기준법 현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서 후불 임금 성격 갖는 퇴직금의 본질에 비춰보더라도 부당하다. 따라서 퇴직금 전액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다 모두 원고 기각, 원고 패 판결을 내립니다. 이유는요. 퇴직금은 후불 임금 성격 이외에도 이러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서 자, 한국수자원공사의 퇴직금 감액 규정이 퇴직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판시를 일단 했고요. 자, 나아가서 이렇게 봅니다. 퇴직금 급여법 8조 정하고있는 최저한도의 기준 아래로 퇴직금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지만 그 최저한도 기준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한 퇴직금 감액 규정의 상당성은 그 취지 내용 등에 비추어서 자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후불임금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적 그리고 공로보상 성격을 아울러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공로보상이나 사회보상 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은 이거는 그 근로자가 어떤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서 파면될 경우에 감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후불임금은 건드리면 안 되죠. 기존의 어떤 근로한 거, 근로의 대가를 받는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회보장급여나 공로보상의 성격은 이 부분은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공로보상한 게 없기 때문에. 그 회사에 공로를 이제 제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공제할 수 있다, 조금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한은 있죠. 뭡니까? 퇴직급여법에 따라 가지고 최저 한도의 기준 그 이상은 지켜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최저 한도 기준 이상만 된다면 그 이상 되는 한도에서는 퇴직금 감액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머지 판례는 한번 여러분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